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뉴런과 뇌의 구조에 대해 알아봤죠. 뉴런은 뇌의 기능적 단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뉴런이 가만히 있지 않고 수다를 떨기 시작할 거예요. 뉴런들끼리 어떻게 서로 소통하면서 거대한 정신에 집을 짓는지, 즉, 뉴런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가 사용하는 전기 언어, 활동전이, 액션 포텐셜입니다. 자, 100마디 말보다 영상 하나가 낫죠. 아주 귀여운 물고기 아기, 지브라피쉬 유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놀고 있는데 연구자가 튜브로 물을 훅 뿜어서 위협을 가해줄 겁니다. 영상 볼게요. Zebrafish larvae respond quickly to external stimuli, tested experimentally here with a water pulse from a tube against its tail. The zebrafish completely changes its direction within a few milliseconds of stimulation. The speed of neuronal communication developed under strong evolutionary pressure. Here, a zebrafish larva avoids being eaten by a larval dragonfly. This behavior relies on rapid signaling between sensory neurons, interneurons, motor neurons, and muscles. 보셨죠? 순식간에 몸을 구부려서 튀어나가죠? 이 작은 생명체가 위협을 감지하고 처음 반응하기까지 단 3m초가 걸렸고요. 이제 12m초 만에 위협의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서 도망갔죠.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이는데 0.3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 친구는 이 조그만 물고기 아기는 그보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위험 감지, 판단, 도주를 완료한 겁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몸속에서는 엄청난 작전이 수행됐어요. 피부의 감각 뉴런이 물살의 압력을 느끼고 그 정보를 척수의 연합 뉴런으로 보내고 운동 뉴런이 근육에게 당장 수축해라고 명령을 낸 거죠. 만약에 우리 신경계가 편지를 보내듯이 화학물질만 둥둥 띄어서 신호를 전달했다면 어떻겠어요? 편지가 도착하기도 전에 물고기는 조금 전에 보신 잠자리 유충과 같은 무시무시한 포식자의 점심 식사가 됐겠죠. 자연계에서 속도는 곧 생존, 서바이벌입니다. 진화는 생존을 위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전달 수단 중 하나를 선택을 했죠. 바로 전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이 생존을 위한 뇌의 전기 신호, 활동전이 액션 포텐셜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적으로 정리를 한번 넘어가죠. 활동전이 액션 포텐셜이란 무엇인가? 여기 나온 것처럼 신경계 내에서 먼 거리까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전기 신호입니다. 다른 말로는 스파이크, 너브 임펄스, 신경 충격, 또는 디스차지, 방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신호는 뉴런의 세포막 안에 안과 밖의 전기가 순간적으로 뒤집히는, 리버스 되는 현상이에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퍼져나가듯 전기적 파동이 신경을 타고 쭉 이동하는 것이죠. 혹자는 액션 포텐셜을 디지털 신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숫자로 대화하듯이 뉴런은 전기가 없음과 있음으로 대화하는 셈이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가 뉴런의 긴 꼬리, 이 축삭을 타고 먼 거리까지 손실 없이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이에요. 더 친숙한 예시로 우리 몸의 반사, 리플렉스를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가다 앞정을 밟았다고 해요. 아따가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다리가 먼저 합니다. 여기서도 활동전이가 릴레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피부가 뚫리는 순간 감각신경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 날카로운 기계적 자극을 전기신호, 즉 활동전이로 변환합니다. 이 활동전이를 만들어서 척수로 쏴보내죠. 그래서 우리 등에 있는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 이 신호를 받아서 상황 파악을 하고 뇌에 이 상황을 보고하는 통증 신호를 뇌 쪽으로 보내고요. 또 다른 활동 전이를 그렇게 보낸 한편에 바로 옆에 있는 운동신경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척수의 운동신경이 활동 전이를 발사하면 그 축삭을 따라 신호가 다리 근육으로 전달되고 근육이 순식간에 수축하면서 발을 들어 올리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뇌가 아프다라고 느끼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긴다리 신경을 타고 올라가는 신호가 결코 약해지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크기로 전달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활동 전후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압정을 살짝 밟았을 때랑 푹 찔렸을 때랑 아픔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전기 신호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고 하면서 뇌는 어떻게 살짝 아픈지와 무진장 아픈지를 구분할까요? 1920년대에 생리학자 에드거 에이드리안이 수행한 실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이드리안 선생은 고양이 발가락을 누르는 압력을 점점 높이면서 신경 신호를 측정했어요. 자극이 약할 때는 스파이크가 띄엄띄엄 생기죠. 근데 압력을 점점 세게 가하니까 스파이크가 다다다다 하고 자주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파이크 하나하나의 크기나 모양은 똑같죠. 이게 핵심입니다. 뇌는 신호의 크기가 아니라 빈도, frequency, 그 firing rate를 보고 자극의 세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하고는 좀 다르죠. 친구를 부를 때 작게 야 하는 거랑 야 하는 거의 차이가 아니고 야와 야야야야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런 종류의 정보 인코딩을 레이트 코드 또는 프리퀀시 코딩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뭐 레이트 코드가 뇌가 활용하는 정보 인코딩 방식의 전부는 아니에요. 활동 전후의 타이밍과 수많은 뉴럴 악산분들의 파퓰레이션 코딩, 템포럴 코딩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전기 신호의 크기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줌을 당겨서 아주 미시적인 세계, 세포 표면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분리해놔야겠죠. 그냥 섞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서 0이 되니까요. 그래서 뉴런은 이 전기를 분리하기 위해 아주 훌륭한 벽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세포막이에요. 여기 보시면 콩나물처럼 생긴 애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머리는 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친수성이라고 해요. 꼬리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인지질들, 포스포리피드들이에요. 그래서 뇌 속은 물바다인데 이 기름진 꼬리들이 물을 밀어내면서 튼튼한 기름막을 형성합니다. 덕분에 세포 안과 밖의 물질들이 함부로 섞이지를 못해요. 완벽한 칸막이죠. 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세포와 안쪽과 바깥쪽에는 서로 다른 선수들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물 분자와 이온들을 표현한 건데요. 세포막 바깥쪽에는 이 Na 플러스 소듐 이온들이 우글우글하고요. 안쪽에는 K 플러스 포타시움 이온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의 불균형, 이온 분포의 불균형, 이온 농도 분포의 불균형이 바로 뇌가 전기를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댐을 물에 가둬놔야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뇌는 기본적으로 짭짤한 물속에 떠있는 세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액은 바닷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짭짤하다는 건 소금,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소듐과 클로라이드 아연,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포 바깥에는 이 소듐 이온, 나트륨이 많습니다. 세포 안에는 이 포타슘, K 플러스, 포타슘 이온이 많아요. 칼륨. 그래서 바나나가 칼륨, 포타슘 이온이 풍부하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 과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는 이 소금물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바나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싫으셔도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다, 세포 밖은 수돗물이니까 Na 플러스 Cl-가 많고, 바나나는 세포 안이니까 포타슘이 많죠. 그래서 바다에 뜬 바나나 이미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온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온을 포함한 분자들은 모두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소듐 이온들은 이 바깥 농도가 높으니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고, 포타슘 이온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기름막, 세포막 때문에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만 지나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뉴런은 세포막에 특별한 이 단백질 구멍들을 뚫어놨습니다.
먼저 이온 채널. 이거는 말하자면 문이 하나 있는 터널이에요. 평소에 닫혀 있다가 특정한 신호가 오면 문이 탁 열려서 이온들이 쏴 쏟아져 나가거나 들어오게 해줍니다. 자, 이온 펌프. 얘는 부지런한 일꾼이에요. 에너지를 써가며 안이나 밖으로 이온들을 이동하는 펌프예요. 그 에너지는 이렇게 뭐 ATP라는 생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빛과 같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수송체는 이제 에너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쓰는 녀석들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온 펌프도 수송체의 일부라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온 채널하고 다르게 순차적으로 열릴 수 있는 문이 뭐 두 개가 일단 차이가 있어요. 앞과 뒤에 하나씩 있죠. 서로 다른 뭐 종류의 이온들을 한 방향이나 뭐 다른 방향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coupled transporter 또는 co-transporter 공동 수송체들은 에너지를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이온이 지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덩달아서 짐을 옮기는 수송체들인데요. 이제 회전문이 누가 밀고 있을 때 슬쩍 껴서 같이 지나가는 거랑 닮았죠. 중요한 건 이런 장치들이 세포막에 박혀서 누구는 들여오고 누구는 내보낼지를 굉장히 깐깐하게 관리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여기 나온 이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는 누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ATP 생체 에너지를 써가며 쉴 새 없이 소듐 이온 3개를 밖으로 퍼내고요. 포타슘 이온 2개를 안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펌프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바다에 뜬 바나나 상태, 이온 농도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런이 아무 일 안 하고 쉴 때도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사실 이 펌프질에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ATP가 소모가 되죠. 뇌는 쉴 때도 쉬는 게 아닙니다.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의 작동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Animal cells store energy in the form of ion gradients across the cell membrane. In the cytosol, the sodium ion concentration is kept low relative to the extracellular fluid, and conversely, the potassium ion concentration in the cytosol is kept high. Like water behind a dam, these gradients harbor potential energy that the cell taps to fuel cellular work. Animal cells use a membrane pump, called the sodium pump, to maintain these ion gradients. To begin the pumping cycle, sodium ions enter binding sites on the cytosolic side of the pump. Although there are 3 sodium binding sites on this pump, for simplicity only one is illustrated here. Pumping sodium against its concentration gradient requires energy, which is provided by cleaving ATP. ATP transfers a phosphate group to the pump in a high-energy linkage. Phosphorylation causes a dramatic change in the pump's conformation, so that the sodium ions become exposed and released outside of the cell. This action also exposes binding sites for potassium ions in the pump. Although there are 2 potassium binding sites, for simplicity only one is shown here. Binding of the potassium ions triggers release of the phosphate group and the return of the pump to its initial conformation. The potassium is then released inside the cell, and the cycle repeats. A complete cycle takes about 10 milliseconds. 소디움 펌프, 포타시움 펌프가 ATP를 써가면서 소듐 이온 3개를 밖으로 퍼내고 포타시움 이온 2개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영상을 잘 보셨죠? 이 펌프질이 멈추는 순간 우리 뇌의 전기도 꺼집니다. 생명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온이 움직이게 하는 힘은 딱 2가지입니다. 뭐 우리들 인생사도 그렇듯이 뭐겠어요?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이에요. 이 답도 맞긴 하지만 이보다는 좀 더 확산과 전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먼저 확산, 디퓨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냄새가 퍼지듯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붐비는 곳에서 한산한 곳으로 가면은 화학적인 경향성, 쉽게 말씀드려서 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는 소듐 이온들이나 포타슘 이온들이 농도를 따라 아니나 밖으로 이동하려는 화학적 구배, 케미컬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그라데이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전기. 전기는 이제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고요. 같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극끼리는 밀어내는 힘이죠. 그래서 이온들은 서로 반대극으로 이동하려는 electrical gradient, 전기적인 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이온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소듐 이온들은 밖에 많으니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확산, 화학적 구배의 힘이에요. 만약 안쪽에 이 막에 막전위가 전압이 마이너스를 띠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어떨까요? 농도 때문에 안 그래도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있었는데 전기적인 힘까지도 안쪽에서 당겨주니 소듐이온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반대로 안쪽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면 플러스인 소듐이온들을 저리 가 하고 밀어내겠죠. 이게 전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농도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전기의 힘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는 이 두 힘의 줄다리기가 평평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 이게 바로 평형전위,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 수업에서는 평형전위에 대해서 뭐 자세히 다루진 않고 이 정도로만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 이온들이 각각 평형을 이룬 상태가 그 뉴런의 막전위를 만들어요. 특히 막이 활동 중이지 않을 때, 평소에 쉬고 있을 때 전위를 휴지전위, resting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뉴런의 전압을 찍어볼게요. 그래서 아주 얇은 유리바늘로 쌓여진 전극을 세포 안에 찌릅니다. 바늘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이 전압계의 바늘이 툭 떨어져요. 몇 볼트 정도 나올까요? 약 65mV 정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뉴런의 내부는 외부보다 항상 마이너스 65mV만큼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조금 전에 얘기한 휴지 정리, resting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말이 휴지지, resting. 사실은 장전된 총과 같아요. 방아쇠만 당기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장전된 총의 방아쇠를 당겨볼까요? 이 그래프, 플롯을 보세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전극을 통해 전압을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류를 조금씩 흘려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서 막전위를 더 음성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 수도 있고 플러스 전류를 흘려서 막전위가 덜 음성이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잠깐 잠깐씩 주입하면은 전압이 살짝 살짝 내려갔거나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별일 안 생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이거는 마치 화장실 변기 레버를 살살 누르는 것과 같아요. 물이 조금 출렁이다 말죠.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강한 플러스 전류를 흘려서 어느 순간 특정 높이, 특정 막전위를 넘어서니까 갑자기 그래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갑니다. 빵 하고 활동 전위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활동 전위,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막전위 값을 역치라고 합니다. threshold라고 해요. 이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30mV 정도 역치 값을 갖고 있는 뉴런이겠어요. 말하자면 이 상황은 변기 레버를 끝까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죠. 끝까지 싹 내려갑니다. 이걸 all or none, 실무율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 아니면 도, 신호는 터지거나 안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잠깐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뉴런이 평소에 어떻게 전기를 장전하고 있는지, 마이너스 65mV 휴지전기, 그리고 그 방아쇠, 역치를 넘어서야 하는데 역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방아쇠가 당겨진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활동 전후의 전 과정을 디테일하게 뜯어볼게요. 그 전에 잠깐 숨 좀 돌리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용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남은 수업 시간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죠?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오징어 튀김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오징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오징어를 구워서 우리 맥주랑 먹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래서 음식의 역사뿐 아니라 신경과학 역사에서도
오징어는 영웅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오징어의 거대 축삭, 자이언트 엑손 덕분이에요. 1930년대 과학자들은 뉴런 안에 전극을 꽂고 싶었지만 사람의 뉴런은 너무 작아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가 가진 거대 축삭은 지름이 무려 1mm나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경의 축삭보다 1000배나 굵어서 눈으로도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간은 국수 가닥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클까요? 이제 아기 물고기 아까 봤던 지브라피쉬 유생 기억나시죠? 오징어도 포식자를 피하려면 물을 뿜으면서 순식간에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굵은 전선일수록 전기가 잘 통한다. 물리 법칙 덕분에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굵은 신경을 만든 겁니다. 영국의 호지킹과 헉스리라는 과학자는 이 굵은 신경 안에 실제로 전선을 집어넣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활동 전이의 정확한 모양을 기록했죠. 이 업적으로 이들은 1963년 노벨상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많은 내용은 이 오징어 덕분이에요. 자, 오징어 신경에서 기록한 플랫을 자세히 뜯어다 봅시다. 아주 찰나의 순간 1, 2밀리초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롤러스케이트와 비슷하죠. 자, 용어 정리와 동시에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시작점 마이너스 65mV는 기본 상태, 즉 휴지 전압값입니다. 보통 마이너스 65에서 70mV 사이인데 뉴런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위거나 아래에 있는 뉴런들도 있어요. 여기서 막전이가 위로 올라가는 것, 즉 0에 가까워지고 또 0을 넘어서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재분극, 리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죠. 먼저 상승기, rising phase 때는 이때는 뉴런이 특정 자극을 받아서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막전이가 디폴라리제이션 되다가 역치를 넘자마자 막전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빠르게 거의 수직 상승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5mV에서 순식간에 한 포지티브 40mV, 플러스 40mV까지 치솟아요. 그래서 0을 넘어서 막전이가 플러스가 되면 이거를 오버슛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강기가 되면 막전이가 정점을 찍고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런데 너무 신나게 내려가다가 원래의 바닥, 휴지전이 마이너스 65mV보다 더 밑으로 마이너스 80mV까지 뚫고 내려갑니다. 이걸 언더슛이라고 부르는데 휴지전이보다 전압이 더 낮아진 이 상태를 뉴런이 과분극,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됐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전위가 멤브레인 볼티지가 이렇게 널뛰게 할까요? 그래서 이 다음에서 범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플랫을 좀 더 단순화시킨 건데요. 이 플랫에서 막전이의 움직임은 딱 두 가지 이온, 소듐하고 포타시움 이온들, NA와 K 플러스 이들의 엇박자 춤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세포 밖엔 소듐 이온, Na 플러스 이온, 소금물이 많고 세포 안에는 바나나처럼 포타시움 이온, K 플러스 이온이 많아요. 그래서 상승기 때는 다름 아닌 소듐 채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소듐 이온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이온 채널이 열려서 채널 문이 열리자마자 소듐 이온들이 물밀듯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플럭스라고 해요. 이제 소듐 이온들은 플러스 전기를 띠죠. 그래서 세포 안에 순식간에 플러스 전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전이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0mV에서 플러스 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강기 때는 소듐 채널들이 닫힙니다. 그리고 포타시움 채널들이 열려요. 그래서 포타시움 이온들은 안에 많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포타시움 이온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이플럭스가 일어나서 세포 안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해요. 소듐 이온들이 들어오면 볼티지가 올라가고 K 플러스 포타시움 아연들이 나가면 볼티지가 내려갑니다. 이 타이밍 싸움이 활동 전이의 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첫째 주인공, 더 볼티지 게일의 소듐 채널, 전압 의존성, 전압 개폐성, 소듐 채널을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평범한 단백질이 아니에요. 아주 예민한 센서와 타이머가 달린 자동문입니다.
이 단백질에는 전압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닫혀 있다가 주변 전기가 조금만 플러스로 바뀌면 탈분극되면 디폴라리제이션 되면 그걸 감지하고 문을 활짝 열어요. 그러면 소듐 이온들이 싹 들어오죠. 그게 여기 2번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 클램프라는 1970년대에 개발된 또 다른 노벨상 기술로 연구한 결과가 이 왼쪽에 나온 있습니다. 그래서 막전이를 마이너스 65mV에서 마이너스 40mV로 올려주니까 채널이 열려서 소듐이온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타이머 기능입니다. 문을 열리고 약 한 1초 정도가 지나면 이제 요 그림들처럼 공 모양의 마개가 구멍을 탁 막아버립니다. 즉 이걸 불활성화라고 해요. 채널은 열렸지만 마개가 막아버렸어요. 이제 그만 들어와라고 강제로 닫는 거죠. 자, 이 기능 덕분에 채널이 닫히게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던 소듐 이온들의 인플럭스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 기능 덕분에 우리 신경은 흥분했다가도 다시 진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이 그림은 우리가 관찰한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 F-이에요. 그래서 디폴라리제이션이 시작됨에 따라 라이징 페이지가 개시되는데 이제 이 B는 그때 개별 볼테지 계열의 소름 채널들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볼테지 계열의 소름 채널들은 앞서 얘기했듯이 타이머가 있어서 1ms 정도 후에는 inactivation, 불활성화돼서 닫히게 되는 거죠. C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채널들이 열려서 그 많은 채널들이 동시에는 전류들이 모두 모여서 이 C와 같은 부드럽고 커다란 소듐 유입 곡선을 만든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얘가 바로 막전이를 확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볼테지 계열의 소듐 채널 외에도 이 무대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남녀 주인공 같은 거죠. 바로 볼테지 계열의 포타슘 채널입니다. 얘들도 역시 볼테지 계열의 소듐 채널들처럼 전압 의존적으로 막전이가 올라가면 열리는 이온 채널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느림보 채널들이라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소듐 채널들이 닫힐 때쯤에나 돼야지 뒤늦게 열려서 세포 안에 풍부하게 있는 포타시움 아이온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포타시움 유출 전류, 이플럭스 커런트가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막전이를 하강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활동전이 액션 포텐셜의 분자적인 기초, molecular basis는 수많은 소듐 채널과 포타슘 채널의 협동작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수십에서 수백 개의 단백질 분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제때 열리고 닫히면서 볼테지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1000분의 1초 동안, 1m초 동안 정교하게 전류 합주를 펼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액션 포텐셜,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평소입니다. 휴지기, 레스팅 스테이트. 이 상태에서는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가 ATP를 소모해가면서 작동해서 소디움 이온 농도를 바깥쪽에 많이, 포타시움 이온 농도를 안쪽에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디폴라리제이션이 시작됨에 따라 라이징 페이스가 개시되고 그때 소듐 채널이 열려서 소듐 이온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리폴라리제이션 때는 포타슘 이온 채널이 열려서 이 포타슘 이온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스팅 포텐셜로 돌아왔고 이제 이 이온의 불균형을 다시 만들어내는 원상 복귀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활동 전이의 전도, 컨덕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번쩍했어요. 이제 이 신호가 축사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걸 전도, 컨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비유는 도화선에 불 붙이기예요. 이제 불꽃, 활동 전이가 맹렬하게 타오르면 그 열기, 소듐 이온의 유입으로 인한 양전하가 바로 옆에 화약을 태워서 또 불을 붙입니다. 그럼 그 옆이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렇게 하면 불꽃의 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아지지 않고 똑같은 크기로 전달이 되는 거죠. 전선은 길어지면 저항 때문에 신호가 약해지지만
우리 신경은 새롭게 계속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가락 끝까지 신호가 쌩쌩하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불꽃이 터지면 양쪽으로 다 퍼질 텐데 왜 신경신호는 거꾸로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만 갈까요? 이제 도화선이 타들어가면 이미 타버린 재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죠.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전이가 지나간 자리는 두름기, refractory period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볼티지 게이트 소듐 채널에 공 모양의 마개가 되어서 타이머 기능하기 때문에 열린 채널이 1m초 정도 후에 채널이 닫힌다고 했죠. 한 번 열렸다 닫힌 채널은 잠시 동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이 현상을 소듐 채널 inactivation, 불활성화라고 했었어요. inactivation 된 채널이 de-inactivation 돼야지 다시 activate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호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불활성화되지 않은 싱싱한 채널이 기다리고 있는 앞쪽으로만 전진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경계가 정보를 헷갈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보내는 비결이에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전체 복습 영상을 2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An action potential, depicted as a red band, is propagated in one direction along the axon. During an action potential, the inside of the cell membrane becomes positive with respect to the outside. An action potential generates local currents that tend to depolarize the membrane immediately adjacent to the action potential. When depolarization caused by the local currents reaches threshold, a new action potential is produced adjacent to the original one. Action potential propagation occurs in one direction because the recently depolarized area of the membrane is in absolute refractory period and cannot generate an action potential. 쪽에는 소리가 안 들려서 영상이 재생이 끝난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끝났겠죠.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fundamental task of a nerve cell is to receive, integrate, conduct, and transmit signals. Many neurons propagate signals along axons in the form of action potentials. Action potentials are able to travel great distances along an axon without weakening because the signal is continuously re-amplified along the way. The central molecular players in this process are the voltage-gated sodium channels and voltage-gated potassium channels, which undergo cycles of finely choreographed conformational changes. Let's begin with the sodium channels. When an action potential passes, sodium channels open in response to membrane depolarization. Sodium ions rush into the axon, further depolarizing the membrane. Within a fraction of a thousandth of a second, however, the sodium channels switch to a new inactivated state, in which they are closed, but now also refractory to reopening. This inactivated state contributes to the falling phase of the membrane potential. The sodium channels then reconvert to the closed state, ready to be opened again when the next action potential is encountered. Let's examine the changing state of the sodium channel during an action potential. When no stimulus is present, the sodium channels remain closed, and the electrical potential measured across the membrane remains constant. However, if a depolarizing stimulus is applied by a brief pulse of electric current, the membrane will start to depolarize away from the resting potential of about -75 millivolts. Some of the sodium channels will open, permitting sodium ions to enter the axon along their electrochemical gradient. If the depolarization is sufficient, even more sodium channels open, and the membrane potential rapidly approaches the equilibrium potential for sodium, about +60 millivolts. At this point, the sodium channels adopt the inactivated state, where the channel is unable to open again, even though the membrane potential is still depolarized. Now let's look at the changes occurring in voltage-gated potassium channels.
Similar to sodium channels, potassium channels open in response to membrane depolarization, but only after a delay relative to the opening of sodium channels. This delayed opening causes potassium ions to move out of the axon, leading to a repolarization of the membrane. Delayed opening of voltage-gated potassium channels, together with the inactivation of voltage-gated sodium channels, accounts for the falling phase of the action potential. The sodium channels will remain in this inactivated state until a few hundreds of microseconds to a few milliseconds after the membrane potential returns to its initial negative value. After the sodium channels have switched from the inactivated state to the closed state, the axon is ready to conduct the next action potential. The action potential is propagated along the length of the axon in only one direction. By examining the membrane potential and the state of the sodium channels and potassium channels along a length of the axon, we can see why this is so. As a depolarizing stimulus, represented in orange, reaches our section of the membrane, sodium channels open first, and current flows into the axon. This in turn depolarizes adjacent sections of the membrane, represented in blue, causing adjacent sodium channels to open, and the action potential is thus propagated along the axon. Sodium channel inactivation and the delayed opening of potassium channels prevents the depolarization from spreading backward along the axon. 자, 잘 보셨죠? 도미노를 하나씩 쓰러뜨리면서 가면은 1초에 한 1m밖에 못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훨씬 빠르죠. 그래서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 수초라는 갑옷 덕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난 수업에 배웠던 이 글리아세포들, 오히려 덴드라이사이트 혹은 슈완세포들이 숙삭을 칭칭 갖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선에 고무 피복을 입힌 것처럼요. 전기가 밖으로 새지 않게 막아주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 피복이 벗겨진 틈이 있는데 이걸 낭비의 결절, 노드 오브 랑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볼테이지 게이트 소듐 채널들은 바로 이 결절에만 잔뜩 모여 있어요. 이 구조 덕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수초로 감싸진 구간은 전기가 밖으로 새지 않으니 파이프 속의 물처럼 순식간에 옆 결절로 밀려가요. 그러면 다음 결절에서만 다시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마치 징검다리 다리를 건너 뛰듯이 혹은 물수제비를 뜨듯이 전기가 껑충껑충 뛰어갑니다. 이걸 도약전도, saltatory condu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구간을 다 태우면서 가는 것보다 최대 100배나 빠릅니다. 게다가 에너지가 많이 드는 펌프질을 결절에서만 하면 되니까 에너지 효율도 끝내주죠. 진화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이 훌륭한 수초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을 오래 써서 피복이 벗겨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충전이 잘 안 되거나 끊기겠죠.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이런 병이 바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실수로 뇌와 척수의 수초를 공격해서 벗겨내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수초가 벗겨지면 고속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호가 새나가서 느려지거나 아예 끊기죠.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의 명령이 근육까지 제때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소개할 마지막 개념입니다. 그럼 이 활동전이는 뉴런에 처음 어디서 만들어질까 하는 것이죠. 뉴런의 몸통이나 된 가지, 이 가지돌, 이 덴드라이트들은 주로 신호를 받는 곳이지 활동전이를 만드는 곳은 아니에요.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는 곳은 바로 이 세포체와 축삭이 만나는 지점, 바로 이 축삭 시작점, axon initial segment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듐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집해 있어요. 마치 권총의 방아쇠 지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덴드라이트, 가지돌기들에서 받아들인 수많은 신호들을 합쳐져서 여기까지 흘러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의 합이 역치를 넘으면 여기서 방아쇠가 당겨지고 활동전이라는 총알이 발사돼서 축사 끝까지 날아가는 그런 셈이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긴 여정을 오늘 지금 서머리 슬라이드에 정리해 볼 거예요.
자, 휴지 상태. 뉴런은 폭풍 전야예요. 그래서 밖에는 나트륨, 안에는 칼륨, 밖에는 소듐, 안에는 포타시움. 이 펌프가 열심히 일해서 소듐, 포타시움 펌프가 열심히 일해서 마이너스 60mV 정도로 장전된 상태예요. 자, 활동 전이 자극이 와서 역치를 넘으면 소듐 채널이 열리면서 빵 하고 전기가 튑니다. 뒤이어 포타시움 아이온들이 나가면서 다시 볼테이지는 멤브레인 볼테이지는 제자리로 돌아오죠. 이 신호는 도미노처럼 축삭을 타고 흐릅니다. 그래서 수초라는 고속도로를 타면 훨씬 빠르게 점프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달려온 전기 신호가 축삭 끝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옆 뉴런에게 바통을 넘겨놓줘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뉴런과 뉴런 사이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기는 공기 중으로 점프를 못하죠. 이 전기 신호가 그러면 틈을 뛰어넘어야지 다음 뉴런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는 바로 다음 시간 시냅스 전달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